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 장편소설 독도를 준비했습니다. 소설 목민심서에서 철저한 자료 수집과 고증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황인경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 어부이자 민간 외교가로 알려진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던 일본 어선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켰던 인물입니다. 의인 안용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당시 세태와 여러 갈등과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소설, 세밀한 묘사와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손에서 책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소설 독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장 사무친 원한. 초승달빛조차 없는 칠흑의 밤. 불 꺼진 작은 주막. 장사도 마친 터인데 자꾸만 검은 인형들이 모여들었다. 처음엔 조선인 몇이 복롯방으로 드는가 싶더니 곧이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외인 몇이 당도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방에 객이 하나둘 모여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과 외인이 같은 방에 드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여전히 주막에 불은 없었고 음식을 준비하는 주모도 보이지 않았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복롯방에 모여들었음에도 밤은 고요했다. 사람들로 들어찬 복롯방엔 그제야 작은 호롱이 밝혀졌다. 그마저도 침침하여 눈을 거푸 바로 뜨지 않으면 형상이 흐릿할 지경이었다. 그렇게 모여든 이들은 조선인이 절반, 외인이 절반 정도였다. 외관이 있는 부산 동래부엔 외인이 흔했다. 그러나 이렇게 외관 밖에서 움직이는 외인은 없었다. 엄연한 불법이었다. 일본도를 몸에 지닌 외인 하나는 수시로 쌀이문 밖의 동태를 살폈다. 복롯방에 모인 이들은 서로 비장한 눈빛이 오가더니 이윽고 가운데 앉은 조선인이 먼저 보찜을 끌렀다. 정갈하게 묶인 매듭을 힘주어 풀어내니 순식간에 향긋한 내음이 작은 방안을 가득 메웠다. 순간 외인들의 시선이 모조리 보찜으로 향했다. 다들 잔뜩 기대감에 들뜬 얼굴이었다. 외관에도 들어가지 않는 최상품 인삼이오. 조선인의 설명과 함께 보찜이 완전히 펼쳐졌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진 상황에 외인 하나는 미처 참지 못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주변의 저지가 없었더라면 더 큰 소리를 냈을지도 몰랐다. 좋기 30근은 넘을 듯한 많은 양의 최상품 인삼이었다. 보찜 곁에 앉은 조선인 역관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천천히 그의 말을 외어로 번역해 전했다. 최상품의 인삼을 보고 난 외인들은 그 말을 인정하며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외에서는 조선에서 나는 인삼의 효력에 빠져 닥치는 대로 인삼을 사가느라 외의 은이 동이 날 지경이었다. 타국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조선의 인삼이 모든 병의 특효일 뿐 아니라 몸이 아프지 않은 자들도 인삼을 먹기만 하면 마법 같은 효능을 지녀 기운이 불끈해진다는 소문이 자자한 터였다. 병인 양요 때는 프랑스에서도 조선의 인삼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1866년에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명분으로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었다. 그때 프랑스 군들이 만병통치약일 뿐만 아니라 불로장생의 묘약이라는 소문을 듣고 상당량의 인삼을 가져갔다. 또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당시 조선에서는 홍삼 수출을 엄히 금하여 홍삼을 몰래 사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미국인들을 조사하고 체포한 뒤에 몰수하고 처벌했다. 당시 외에서도 조선 조정에 인삼 종씨를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게 되자 그것을 몰래 구해 가져다 심어 길러보았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삼의 향기가 거의 없는 데다
효험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는 외에서는 더욱 조선의 인삼을 쓸어가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그 당시에도 조선의 인삼의 효험은 전 세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뒤에 괴짝을 차고 앉아있던 외인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인삼을 만져보려 했다. 귀한 인삼의 자태에 저도 모르게 이끌린 것이었다. 이에 보찜 주인이 난색을 표하며 급히 보찜을 덮었다. 손을 뻗은 외인은 그제야 민망해하며 얼른 손을 거두었다. 그들 사이에 잠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엔 외인이 물건을 보일 차례였다. 별다른 말이 없어도 거래는 척척 진행되었다. 외인이 뒤에 놓았던 괴짝을 앞으로 끌어와 열었다. 고운 자개로 꾸며진 괴짝엔 은화가 가득했다. 한쪽엔 최고급 비단과 향료도 보였다. 조선인들이 재빠르게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보찜 주인과 역관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거래는 성사되었다. 외인들이 자개 괴짝과 비단 꾸러미를 조선인들에게 선뜻 넘겼다. 이에 조선인들도 인삼 보찜을 외인들에게 넘겼다. 그들은 서둘러 각자 받은 물건을 챙겼다. 망을 보는 이가 더욱 긴장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외관을 통하지 않은 무역은 모두 밀무역으로 불법이었다. 이런 거래를 몰래 행하는 이들을 잠상이라고 불렀다. 거래를 마치기 무섭게 잠상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총총히 사라져갔다. 바다와 인접한 동래부엔 어부가 많았다. 가업은 아니어도 집안 대대로 어부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들어도 60만 건강하면 배에 올랐다. 오히려 나이만큼 경력이 더해져 급작스럽게 변하고 나는 바다 날씨에 새내기 어부보다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 때문에 보통 한 배에 힘이 넘치는 젊은 어부부터 관록이 붙은 늙은 어부까지 다양한 선원들이 함께 오르곤 했다. 50살이 다 되어가는 어부 안씨 또한 자주 배에 올랐다. 특히 밤배가 그의 주 일터였다.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나루터를 떠나는 배는 동이틀 무렵에야 다시 무트로 돌아왔다. 밤일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어류를 낚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새내기 어부들은 밤바다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밤일을 퍽이나 힘들어했다. 때문에 이미 바닷일에 이골이 난 경력자들이 주로 밤배에 올랐다. 안씨도 그중 하나였는데 그는 나이에 비해 노동으로 단련된 근육이 탄탄했다. 안씨가 탄 배는 그날도 어김없이 고기를 잔뜩 싣고 무태에 닿았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헤치고 오늘도 무사히 돌아온 것이었다. 선원들은 잡아온 고기를 정리하고 각자의 몫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안씨 또한 기분 좋게 커다란 집어들을 챙겨 어깨에 들쳐맨 채 젠걸음을 옮겼고 이제가 세상빛을 본 귀여운 손자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거푸 떠올랐다. 아이를 낳느라 고생한 며느리에게 좋은 생선을 먹이면 넉넉하게 젖이 나와 손자 녀석 볼살이 통통하게 오를 것을 생각하니 벌써 신바람이 났다. 아들 역시 어부라 생선이 귀한 집은 아니었으나 시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이 그랬다. 집으로 향하는 안씨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한껏 가벼웠다. 그는 몸에 익은 대로 어두운 밤길을 걸었다. 허름하지만 정겨운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 10걸음 앞에 길모퉁이가 어슴푸레 보였다. 저 모퉁이만 지나면 며느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류해도 며느리는 꼭 아이를 둘러엎고 늘 시아버지의 마중을 나서곤 했다. 야단을 치기도 하고 얼로도 받지만 막무가내였다. 주변에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이토록 좋으니 복이 넘친다며 칭찬이 자자했다. 그 고운 심성에 감복해 안씨도 며느리를 끔찍이 아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손자 생각이 그의 입가에 절로 웃음이 새었다.
그가 기분 좋게 모퉁이를 돌아서는 찰나 갑자기 무언가에 쿵 하고 부딪혀 나동그라진 채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가 소쿠리에 담아들고 있던 생선들이 흙바닥에 떨어져 엉망이 되었다. 바로 그때 번쩍 빛이 들었다. 놀란 안씨가 정신을 차려보니 잘 벼려진 일본도가 그의 코앞에 겨누어져 있었다. 그는 순간 당황하여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간신히 눈알을 굴려 사태를 파악하려 했었다. 눈앞에 외인들이 보였다. 그들 중 한 명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보찜을 허겁지겁 챙기고 있었다. 내용물을 보지 않아도 알 만큼 진한 인삼향이 코를 찔렀다. 잔뜩 놀란 안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흉악하고 용의주도하다던 잠상패임이 분명했다. 잠상은 나라에서 엄금하는 일이었기에 발고가 되는 즉시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요. 벌벌 떨며 안씨가 더듬어댔다. 그러나 자비 없는 일본도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허공을 갈랐다. 그대로 안씨는 비명 한 번 내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거꾸러졌다. 흙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생선들이 그의 피로 붉게 물들어갔다. 아이고, 아버지! 머지않은 곳에서 여인의 비명이 터졌다. 그곳에 있던 외인들이 일제히 한 곳을 돌아보았다. 사색이 된 안악이 갓난쟁이 아이를 업고 서 있었다. 안씨의 며느리였다. 제일 앞에 섰던 외인이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일이 번거롭게 된 탓이었다. 그가 짧게 턱짓을 하자 일본도를 들고선 이가 잽싸게 몸을 돌려 그쪽으로 내달렸고 놀란 그녀가 걸음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그뿐이었다. 갓 몸을 푼 여인의 걸음으로 훈련된 사무라이의 것을 이길 재간이 없었다. 멀리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이 터졌고 얼마 안가 아이의 울음마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외인들은 다시 보찜을 견고히 묶어 젠 걸음으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동이트기가 무섭게 이 소식은 안씨의 초가로 전해졌고 아침배를 타기 위해 잠을 청했던 아들은 밤새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평범하게 함께 나눈 조촐한 저녁 식사, 잠들 때까지만 해도 곁에 있던 온기, 꿰매담한 옷가지들, 아직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들은 돌연 어머니와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아내, 그리고 핏덩이 어린 자식. 그는 가족의 시신들을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울지 않았다. 너무나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된 그로서는 본인보다 넋이 나가 있는 어머니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외인의 짓일 거라는 관아의 말에 그는 주먹을 틀어주었으나 다만 외관에 상주하는 이들 중엔 밤에 나선 이가 없어 이미 도망쳤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불끈 쥔 그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다. 결코 이 일을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라. 외에게 더 이상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의 가슴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마구 솟구쳤다. 그는 고개를 내리깔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2장 악연의 시작. 거센 풍랑이 일었다. 검푸른 파도가 너울댈 때마다 어선이 함께 넘실대어 그리 크지 않은 목조 어선이다 보니 거센 파도를 이겨내기엔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어부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 이리저리 덧대어진 판자들이 삐걱거렸고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제멋대로 뒤섞여 소란하게 귓전을 때렸다. 그 소음 위로 선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 굉장한 자연의 소리도 이길 만큼 크고 강인한 소리였다. 땡기라! 그의 힘찬 기합 소리가 파도를 가를 기세로 이어졌다. 선원들이 힘을 합쳐 어망을 당겼으나 장정 6시부터 작업을 하는데도 그물은 쉽게 올라오지 않았다. 그중 맨 뒤에 서서 큰 힘을 쓰는 이가 선장이었는데 커다란 키에 다부진 체격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물을 잡은 선원들 모두가 허리에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고 팔뚝이 아릿해왔으나 누구도 그물 당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몸이 고단해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뿌듯하게 차올랐고 그물이 무거운 만큼 고기가 많이 걸려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참 동안 그물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갑판에 거대한 그물이 부려졌다. 수확은 기대 이상이었다. 곰치부터 가자미까지 그 어종 또한 다양했다. 펄떡이는 생선들을 바라보는 선장의 입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져들었다. 모두에게 적절한 제 몫을 챙겨줄 수 있으리라는 안도감 덕이었다. 선원들 모두 아무렇게나 엉덩이를 부리고 앉아 고기를 골라내고 있었다. 멋대로 그물에 엉킨 고기들을 골라내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한동안 작업에 몰두하던 선원들은 영 힘이 들었던지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들 모두 싱글벙글한 낯빛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저쪽 서해에서는 어전으로 고기를 잡는다 카대. 앉아만 있으면 막 괴기가 들어찬다 않카나. 어전은 고기가 잘 다니는 길에 대나무로 기둥을 심어 만든 일종의 덫을 말하는 것이었다. 무태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 두었다가 밀물대에 밀려 들어온 고기들이 썰물대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선 가능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수심이 깊은 동해안에선 불가능했다. 툴툴대며 수다를 멈추지 않는 선원들 틈으로 선장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번엔 큰맘 먹고 면사구물을 구해왔다 않카나. 이 정도면 이 동네에선 밥은 안 굶을 끼라. 이에 선원들은 펄떡거리는 고기를 골라내느라 손놀림을 바삐 움직이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허기사, 아직도 치금을 쓰는 아들도 있다 카대. 다 터져가 거기 괴기가 잡히겠나? 선장이 그 말에 피식 웃었다. 입가로 덥수룩하게 자란 새카만 수염과 얼근 곰보 자국이 덜어 있었으나 지저분한 인상은 아니었다. 도리어 까무잡잡한 피부에 오똑한 콧대가 그를 더욱 강은하게 보이게 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앉아 부지런히 움직였다. 생선을 골라내는 능숙한 손놀림이 오랜 바다 생활을 짐작해 했다. 선장이라는 명목하에 선원들을 거저 부려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니었다. 도리어 선원들보다도 더 능숙하게 바삐 손을 움직였고 선원들도 그런 그의 모습이 익숙한지 아무렇지도 않게 연이어 입방아를 찧어댔다. 하모, 우리도 치금을 쓸 적에는 이만치 잡을 수 있을 기라고 어디 상상이나 했나? 물고기 지나는 길을 알더라도 도구가 좋지 않으면 만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칡을 얽어 만든 그물이란 것이 본디 터지기 일쑤여서 고기를 잔뜩 몰아놓고도 배로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그렇게 허탕을 치고 나면 모두들 허탈한 마음에 도무지 사기가 오르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곤 했다. 그러면 뭐하노? 이렇게 물고기나 잡아가 대체 언제나 내 배를 부리보겠노? 면사그물을 도입한 이후 배를 채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었으나 배가 가득 찬다고 하여 어부들의 삶이 마냥 좋아지는 것만도 아니었다. 대부분 천민 출신인 그들은 암만 일을 해봐야 값비싼 고깃배를 소유할 능력이 생길 수는 없었고 당장 식구들을 배곰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늘 벅찼다. 고깃때가 되면 배를 빌리려는 어부들은 줄을 서서 배를 빌렸는데 어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들어차는 곳은 선주의 곳간뿐이었다. 때문에 어부들은 선주에게 잘 보이려 늘 굽실거려야 했다. 괜히 선주의 눈밖에 났다가 다음 어업부터 제외된다면 당장 다음날 뗏거리가 막막해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선주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부당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어부들을 괴롭히기 일쑤였다. 그래도 이들의 배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그것은 선장 덕이었다. 선원들은 저들보다 나이 어린 선장을 누구보다도 깍듯이 모셨으며
그것은 결코 누가 시킨 것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선원들 중 누구 하나 선장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가 없는 탓이었다. 곧 날이 저물겄소. 퍼뜩 서두르자고. 하모요. 알겠심도. 선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망망대해를 바라보았다. 풍랑이 잦아들어 잔잔해진 바다가 검푸른 빛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으나 언제 또 폭우가 밀려들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다였다. 선장은 갑자기 닥칠 위험을 점치려 날씨를 가늠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어려서부터 능록군으로 일하며 잠시도 바다를 떠나본 적이 없는 탓이었다. 때문에 그는 어두운 밤에도 뱃길에 능통했다. 그토록 능숙하고 용맹한 이가 선장으로 버티고 있는 덕에 선주는 안심하고 배를 그에게 맡기곤 했다. 미숙한 선장이 이끄는 배는 어김없이 사고가 나거나 어업을 망쳤으나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동네 선주들은 은근히 그가 자신의 배를 타주기를 원했다. 그만큼 젊은 선장에 대한 신뢰가 깊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은연중에 선장의 몸값이 뛰자 선주는 그를 잡아두기 위해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고 그 덕에 선장은 비교적 여유롭게 면사금을 구비할 수 있었다. 그리 쪼들리지 않는 살림에도 그의 옷은 누렇게 때가 끼고 해진 곳이 많았고 집시는 바닥이 다 닳아 맨땅이 닿을 때까지 신었으며 식사도 늘 풀뿌리와 보리밥이 전부였다. 초가도 어흥을 얹은 지 오래되어 지붕이 썩어 있곤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챙겨주는 안사람이 없는 데다가 스스로 그런 일에 초연한 까닭이었다. 선장은 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오직 할 일이라 생각했다. 주로 바다에 나가 있는 날이 집에 머무는 날보다 많다 보니 홀로 계신 어머니가 늘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신이 얻은 여유를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 그가 베풀 곳은 홀어머니와 이웃뿐이었다. 선장님요, 벌써 울릉도에 당도했네 예.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니 익숙한 섬이 눈에 들었다. 푸르른 나무로 울창하게 뒤덮인 울릉도였다. 평지는 거의 없고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을 뽐내는 그 섬을 바라보며 선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울릉도가 눈앞에 보이면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기분이 들곤 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여유를 갖고 며칠간 머무르며 어업을 하곤 하는데 이곳에 정박하여 지내는 동안만큼은 가슴이 뻥 뚫리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곤 했다. 제 아무리 자신이 넘치는 항해라지만 그도 항해를 나설 때마다 초조하고 두렵긴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인간이었다. 그런 그의 마음을 달래주는 곳이 바로 동해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푸른 심장, 울릉도였다. 선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정박하입시다. 며칠 신세를 좀 져야겠네 예. 높게 단 두 돛이 순풍을 만나 배를 이끌었다. 배가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나아갔다. 아직은 서늘한 바다 공기가 뺨을 에었다. 추위로 어느덧 선원들의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추위를 견디느라 몸을 옹송거렸다. 모자를 둘러쓰기도 하고 옷깃을 올려 뺨을 최대한 가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뱃머리에 자리한 선장은 차가운 바람을 고스란히 맞고 서 있었다. 갑자기 떠오른 아버지의 잔상을 잊기 위해서였다. 괜한 상념에 빠질 여유가 없었다. 어느덧 뱃머리가 간이 나루터에 닿았다. 낡고 부실한 나무 판자가 이리저리 덧대어진 엉성한 나루터. 풍랑이 워낙 거센 곳이라 잦은 바람으로 늘 부서지곤 하는 이유에서였다. 그나마 오가는 어부들이 올 때마다 각자 힘 닿는 데까지 조금씩 손질을 해 지금껏 이렇게나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루터라고 하기엔 누더기처럼 볼품없었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동해바다를 휘젓는 어부들에겐 정겹고 고마운 쉼터이자 휴식처였다.
묵직한 닻이 내려지고 어선이 울릉도 절벽에 바투 정박했고 저쪽 바위 위에 새까만 강치들이 달콤한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선장이 제일 먼저 섬에 발을 디뎠다. 사람들이 오가며 길을 낸 풀밭이 부드럽고 폭신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무가 빼곡하게 우거진 섬을 휘 둘러보았는데 숱한 해풍을 맞으며 단련이 된 싱그러운 나무들이 우를창창 들어차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선원들이 일제히 배에서 내려 곧바로 능숙한 솜씨로 참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손을 움직였다. 선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바다 냄새와 풀포기가 만들어내는 상쾌한 향기가 동시에 그의 가슴 깊숙이 밀려들어왔다. 그는 이곳의 냄새를 벅 좋아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 만들어내는 이곳만의 독특한 향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조류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조류가 만나 다양한 어종을 품고 있는 것 또한 이곳만의 매력이었다. 전혀 다른 두 가지가 만나 서로의 영역을 특정하며 부드럽게 녹아들어 풍요롭게 서로 화합하고 아우르는 이곳 동해를 볼 때마다 비로소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곤 했다. 험한 일을 당해 황망히 가족을 잃은 그가 울릉과 독도를 아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이런 동해바다가 그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주는 기분이 들곤 했다. 때문에 계절마다 능로군들과 수군 해양훈련에 동원될 때도 크게 괴롭지 않았다. 그는 선천적으로 바다와 잘 맞는 바다 사나이였는데 어부였던 아버지를 보며 자라온 덕에 바다가 두렵지 않았다. 바다 너머에 있는 외는 어부들에겐 풍랑 못지않게 두려운 대상이었으나 그는 그것 또한 두렵지 않았고 그는 언젠가는 아비와 처자식을 앗아간 그 빚을 꼭 갚아주리라는 차디찬 분노가 가슴 가득 들끓고 있었다. 그것은 가족을 앗아간 원수에게 가진 당연한 감정이었다. 행님요, 잠드이소. 선장은 그제야 선원들 곁에 둘러앉았다. 갓 잡은 생선들을 잘 손질해서 커다란 솥에 놓고 바글바글 끓이는 중이었다. 생선살이 야들야들하게 다 익었을 쯤 필드기가 바지춤에서 동여맨 주머니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를 열자 매운 냄새가 순식간에 퍼져나왔다. 바로 곁에 앉았던 이는 그 냄새의 연방 기침을 해대었다. 그게 뭐고? 고춧가루 아이가. 안직도 못 먹어봤나? 촌스럽구로. 필득이 펼쳐 보인 주머니 안은 새빨간 고운 고춧가루가 들어있었다. 선원들이 관심을 보이며 주머니를 들여다보다 말고 연신 기침을 해대었다. 고춧가루가 조선에 전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그는 으스대며 잘난 체를 하였다. 국박 잘 마는 강산이오매 아있나. 저그 외관 앞에서 주막하는 내가 잘 구실려가 좀에 얻었지. 우찌 구실렀는데. 말하모 입 아프다 안 하나. 살이 뻐근하도록 밤새 흔들어줬디마 냉큼 또 안기대. 필득의 너스레에 선원들이 실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필득은 선장에게 호기롭게 말했다. 행님도 함 자셔 보이소. 이게 칼칼하니 먹을만 해집니다. 생선국에다 이거 확 부으머. 필득이 고춧가루를 생선국에 막 쏟아부으려 하자 선장이 황급히 일어나 그를 저지했다. 당황한 필득이 넘어지며 그만 고춧가루 주머니를 놓치고 말았다. 그 바람에 푸르른 울릉도 풀밭에 새빨간 고춧가루가 몽땅 쏟아져 버렸다. 필득의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으나 선장은 어쩐지 잔뜩 화가 나 보였다. 나동그라져 있던 필득이 당황하여 선장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다. 네 이기 어디서 온 건지 몰라 일어나. 필득이 입을 꾹 다물었다. 어디서 전래된 음식인지 이미 잘 아는 탓이었다. 고춧가루는 임진왜란 때 외에서 전래되었다.
붉은색이 곱고 맛도 좋아 인기가 많았지만 외에서 전래되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다. 포르투갈 상인이 외에 전한 고춧가루는 임진왜란 때 무기로도 사용되었을 만큼 조선에선 생소한 것이었는데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민가에서도 사용이 확대되던 때였다. 선장은 바글바글 끓는 생선국 앞에서 선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우리 캉 외놈이가! 우리는 조선 사람 아이가! 그깟 맛 하나에 현혹돼 어머니 손맛을 잊어서야 되겠느냐 말이다. 선장은 보란듯이 생선국을 떠먹어 보였다.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다. 그제야 선원들도 주춤대며 생선국을 떠먹기 시작했고 울상이 된 필득도 슬그머니 솥 앞에 달려들었다. 엎질러진 고춧가루는 울릉도의 바닷바람에 흩날려 허공에 흩어지고 없었다. 선장은 언젠가부터 조금씩 조선의 땅으로 야금야금 스미는 외의 자취를 느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백성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쉽사리 적의 표적이 되곤 했으며 그런 와중에 조정에서 당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왕이란 자는 여색만을 밝히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다. 선장은 먹던 국그릇을 밀치고 슬며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게 물든 서쪽 하늘이 퍽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동해의 밤은 다른 곳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는 조금씩 흐려지는 노을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서둘러 참을 마친 선원들 두엇이 낚시로 오징어를 낚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징어는 그물보다 낚시가 신통했다. 오징어를 낚기 위해 몇몇이 배에 올랐고 울릉도 지척에 있는 독도나 죽도 주변까지 나가볼 참이었다. 선장은 울릉도에 남았다. 200리가 조금 더 되는 길을 동쪽으로 달리면 새까만 돌섬이 나왔다. 크게 동쪽과 서쪽에 우뚝 서 있는 큰 섬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자잘한 바위가 솟아있는 형국이었다. 처음엔 돌섬이라고 부르던 말이 점점 변형되어 독도로 이름이 굳어진 섬이었다. 선원들은 독도 근해까지 가기 위해 배를 몰았다. 그런데 그들은 천천히 노를 저어가다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바로 연기였다.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독도 어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필득이 소스라치게 놀라 다른 선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행여 잘못 본 것인가 했으나 모두의 눈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어찌 된 영문인지 알 것 같아 선원들은 서둘러 배를 돌려 다시 울릉도로 돌아갔다. 섣불리 다가갔다간 괜한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둘러 선장에게 보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들은 배를 울릉도 나루터에 급히 들이댔다. 배를 무태 대기가 무섭게 필득은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려 선장을 찾았다. 행님예, 지금 독도에 우리 말고 다른 배가 있습니다. 이 짝에서 보이지 않는 어귀에 숨은 듯 정박한 것을 보이겠네. 아무래도 뭐고? 외놈들이지? 선장은 단박에 그들이 외인들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선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불법 어획을 금지하니께네. 이젠 자산도에 몰래 숨어든다 카드만 소문이 사실인갑네. 독도는 울릉도의 아들 섬이란 뜻으로 자산도라 부르기도 했다. 선장은 복잡한 생각에 빠진 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다. 본래 이쯤에 배를 몰아 무트로 돌아가야 맞았다. 그러나 외인들이 독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주먹을 틀어준 채 선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대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인기라. 우리 캉 직접 가가 눈으로 확인해가 외놈이라면 꾸짖어 보낼 일이고 조선인이라면 인사라도 나누면 될 일이 아이가. 선장의 결정에 남은 선원들이 주저없이 일제히 배에 올랐다.
그대로 독도로 노를 저어가니 필드기 말대로 동도 저편에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을 목격한 그들은 천천히 배의 방향을 틀었다. 섣불리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괜히 세력을 파악하지 못해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상대의 규모와 동태를 파악하며 조심히 다가가야 했다. 그들은 배를 몰아 독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멀리서 사람들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마를 넓게 드러내어 상투를 뉘어튼 것이 영락없는 촌막의 외인 상투였다. 그것을 목격한 선장과 선원들은 저마다 긴장한 나머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애써 가쁜 숨을 쉬었다. 일찍부터 조선에서는 외인들의 울릉도 근해 어업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법 어업을 자행했다. 동해와 인접한 마을들은 노상 왜구의 노략질에 시달리던 시절이었다. 선장은 외인들의 파렴치함에 이를 갈아 물었다. 한두 번 묵과해주다 보면 아예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 자명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자들이 외인임을 분명히 확인했으니 이제는 방법을 모색할 때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선장은 다시 배를 돌리라 명했다. 무엇보다 외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아직 어업을 시작하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 그들이 오리발을 내민다면 곤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우리 강 서도에 정박하입시다. 동도에 있는 저짝들을 쪼매 보고 있다가 어업을 시작할라 치면 그때 덮치는 것으로 하입시다. 선원들 모두가 그의 명에 마치 한 몸처럼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나루터도 없는 울퉁불퉁한 서도에 그들은 능숙하게 배를 비껴대었고 필득은 서도 정상에 조심히 올라 동도 쪽의 동태를 살폈다. 외인들이 강치를 마구 때려잡는 것이 보였다. 행동이 굼뜬 강치들이 위기를 느끼고 이리저리 도망치려 했지만 날쌘 그들이 마구 휘두르는 갈퀴를 벗어나기엔 어림도 없어 보였다. 그들의 사냥감으로 잡힌 강치들의 애절한 비명소리가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아 듣는 이의 머리끝을 곤두서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컴컴한 어둠이 순식간에 바다를 덮쳐왔다. 그러나 계속 동도만을 살피며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필득의 눈은 외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외선이 파도 위에 넘실대고 있었다. 외인들의 두런대는 소리도 들렸다.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필득이 가파른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선장이 짧게 턱짓을 했다. 그의 신호에 대기하던 선원들이 어선의 닻을 올렸다. 외선의 바투다가가 제대로 그들을 꾸짖을 요량이었다. 정탐을 마치고 내려온 필득을 태우고 나서야 선장도 배에 올랐다. 그의 표정에 사뭇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다. 뱃머리가 힘차게 파도를 갈랐고 캄캄한 밤의 바다에서 그렇게 빠르게 항해를 하는 이는 드물었다. 선장은 흔들림 없이 바다를 내다보며 배의 방향을 가늠했다. 숙련된 외인들이 구령도 없이 능숙하게 합을 맞추어 어망을 걷어올리고 있었다. 적지 않은 해물이 어망에 걸려들어 있었다. 그때 선장 오오야 시계문에의 쭉 찢어진 눈이 갑자기 일그러졌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챈 때문이었다. 오오야는 서둘러 횃불을 바닷물에 던져 꺼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들었다. 캄캄한 바다에서 오오야가 시근대며 주위를 살폈다. 얘가 어딘 줄 알고 멋대로 어획을 일삼느냐? 바로 그때 선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매섭게 그를 향해 들이닥쳤다. 능숙한 웨어였다. 아주 미세한 발음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가 외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정도의 능숙한 웨어였다. 오오야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이미 가까이 다가온 조선의 어선이 어렴풋이 윤곽이 드러났다.
외선보다 규모는 작았으나 바투 다가온 모양새에서 선장의 패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거대한 외선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듯 맹렬히 다가온 탓이었다. 오호야는 공연히 책 잡히지 않으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대신 소리나는 쪽을 향해 고추섰다. 그러자 쩌렁쩌렁한 사내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어둠을 틈타 숨죽여 일을 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도 죄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 모양이로구나. 너희가 알다시피 이곳은 조선의 땅이고 외인들에겐 어업이 금지되어 있거늘 너희 나라는 이리도 경우가 없단 말이냐. 오호야는 선원들에게 조용히 중단을 명했다. 힘차게 당겨 올리던 어망은 힘없이 배전에 늘어졌다. 그물에 얽혀 퍼덕대던 생선들이 하나둘씩 바다로 떨어져 자유를 되찾아갔다. 오호야는 조용히 돛을 펼쳐 귀향을 준비했다. 외선에 노를 쥔 이들이 어깨에 바짝 힘을 주었다. 그러자 외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오호야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귀공의 조남이 알고 싶습니다. 오호야가 한껏 공손한 어투로 선장에게 예를 갖추는 태도는 차후에 있을 골칫거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기세로 보아 평범한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였다. 너희같이 예우를 모르는 이들에게 내 부모가 주신 귀한 이름 석자를 알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외에 돌아가 많은 이들에게 귀공의 이야기를 전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동래부에 사는 안용복이다. 똑똑히 기억하고 썩 꺼지거라. 처음부터 끝까지 용복의 하대를 하는 투에 자존심이 상한 오호야는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었다. 그는 매섭게 담은 입속으론 용복의 이름을 굴리고 있었다. 안용복. 뱃머리에 서서 자신들을 험상궂게 을러대던 이름이었다. 오호야는 이를 바득바득 갈아물었다. 이번 출항을 위해 들인 돈이 엄청났기 때문이었다. 그도 불법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다양한 어종이 넘치는 동해바다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래전에 오호야 가문이 발급받은 죽도 도해 면허가 있으니 나름대로 명분도 있었다. 이렇게 수시로 어업을 해간 수확으로 오호야와 무라카와 두 가문이 먹고 살았다. 그런데 어획은커녕 허탕을 치게 생겼으니 그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통일된 외를 다스리던 막부는 조선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외인들이 인근의 조선 땅을 무차별적으로 약탈을 하고 있었다. 외인들의 어업을 금지한 동해에서의 마찰도 빈번했다.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소용이 없었다. 막부의 입장만큼 매서운 처벌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탓이었다. 그래도 외인들이 먼저 조선인을 도발하기는 어려웠다. 어디까지나 불법을 자행한 것은 그쪽이었고 막부의 입장은 온건한 탓이었다. 오호야가 이끄는 외선은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로 물살에 밀려갔다. 용복은 외선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매섭게 그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선원들이 용복의 주의를 에워싸며 하나같이 감탄했다. 역시 행님이십니다. 겁도 안 납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외놈들이라 예. 맞습니다. 저놈들은 만날 몸에다 지다란 칼을 차고 댕긴다가 눈에 뵈는 것도 없이 휘두른다 안 갑니까? 용복이 차분하게 답했다. 내 삼아 딱 보이까네. 여가 조선 땅인데 조선 땅에서 조선인에게 어찌 지들이 정한단 말이고. 지그들도 죄를 인정하니까네 서둘러 돌아간 것 아인겨. 필득이 니캉도 어디서든 외놈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말그래. 니캉 겁을 먹고 밀리면은 업신 여기는 기 저놈들 심보대. 알았지? 퍼뜩 돌아가자꾸마. 밤이 깊었대. 야! 선원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대답했다.
그들은 출항 때보다 내젓는 노의 속도가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오우야 시계문에는 멀어져가는 용복의 어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에 그의 하오리 자락이 마구 나부끼고 있었다. 풍성하고 화려한 비단 하오리는 그의 재력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 의복이기도 했다. 오래도록 오늘날의 도토리 현인 호키주의 지주로 살아온 그의 가문은 큰 부를 누리고 있었다. 게다가 1618년부터 무라카와 가문과 더불어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가문이었다. 이는 조선의 허가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면허였다. 그들이 도해 면허까지 발급해가며 울릉도를 오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동해가 그야말로 다양한 어종을 풍족하게 잡을 수 있는 천혜의 보고인 탓이었다. 다양한 어류 외에도 오오야 가문은 전복과 강치를 포획하는 데 주력했다. 독도부터 울릉도에 걸쳐 그 근방에 넓게 분포한 전복은 크기도 했지만 쫄깃한 맛이 으뜸인데다 인기가 많아서 가격이 높아도 수요가 줄지를 않았다. 강치 또한 풍부한 기름을 얻을 목적으로 닥치는 대로 잡아갔다.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출항을 했건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분통이 터질 만도 했다. 오우야는 연신 씩씩대며 주먹을 불끈 틀어주었다. 모처럼 무라카와 대신 출항을 했건만 분하다. 매우 절친한 집안인 오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은 비슷한 세력으로 함께 성장해왔다. 그만큼 은연중에 싹트는 경쟁심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본디 무라카와 가문의 출항 기회였던 것을 우연히 대신하게 된 오오야는 큰 꿈에 부풀어 있었다. 누구보다 전복과 강치를 많이 잡아 보란듯이 귀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고 없이 만난 조선인 안용복에게 밀려 쫓기듯 물러난 탓에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쓰시마에 당도했습니다. 배를 붙여라. 내 직접 하선하겠다. 오오야의 말에 선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외인들은 본디 조선 인근으로 출항할 때마다 쓰시마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때마다 선박에서 선장이 내리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선장인 오오야가 배에서 직접 내려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가 성난 걸음을 크게 옮겼다. 그는 곧장 쓰시마 도주를 만나겠다고 청했다.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에 그는 쓰시마 도주의 집무실로 안내를 받았다. 정갈하고 고풍스러운 전통 방식의 외관이었다. 그는 시종을 따라 복도를 따라 걷다가 집무실 앞에 멈추어 섰다. 안내하던 시종이 또박또박 말을 전했다. 도주님, 호키주의 오오야 시계문에께서 뵙길 청합니다. 드시게 하라. 낮고 탁한 음성이 되돌아왔다. 시종이 손수 문을 열어주자 도주의 집무실에 다다미가 드러났다. 매끈하게 잘 짜인 다다미의 촉감이 좋았다. 스치듯 시계문에를 올려다본 도주는 서신을 읽고 있던 중이었다. 오우야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고 한참 만에야 서신을 내려놓은 도주는 그제야 미안함을 표했다. 미안하오. 동네에 가 있는 골칫덩이 여식이 서신을 보내왔기에. 그의 말을 신호로 오우야가 절도 있게 인사를 올렸다. 그의 커다란 목청과 깍듯한 행동에 도주는 뿌듯한 듯 미소를 지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주님. 도주가 탁한 음성으로 껄껄 웃었다. 칭송하고 떠받들어주면 좋아하는 성미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행동한 오우야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오우야가 무릎을 꿇고 멀찍이 앉았다. 그러자 도주는 그에게 가까이 올 것을 권했다. 여시종이 권해주는 따뜻한 찻잔이 그의 앞에 놓여졌다. 차 문화가 왜에 전래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다기를 갖춘 것은 임진왜란 이후였다. 달큰한 여운이 있는 향긋한 작설차였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직접 찾으시었소? 오호야가 찻잔을 내려놓고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다. 면허를 가지고 울릉도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하오나 그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체면을 무릅쓰고 직접 이렇게 도주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도주님께서는 일찍이 울릉도를 외의 소유로 돌리기 위해 애쓰신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분한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실 분 또한 도주님인 듯하여. 그 말을 들은 도주의 얼굴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가늘게 쭉 찢어진 눈이 순식간에 탐욕으로 빛났다. 오호야는 티나지 않게 도주의 얼굴을 살폈다. 오호야는 오래전부터 울릉도를 외의 땅으로 찬탈하려 무던히 애쓰고 있던 쓰시마 현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다. 울릉도 근해의 어업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오호야 가문으로서는 쓰시마 도주가 울릉도 근방을 외의 것으로 만들어만 준다면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래서 그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요량으로 일부러 그를 찾은 것이었다. 그는 도주가 그 서슬이 펄었던 조선인에게 복수를 대신 해줄 수 있으리라 믿고 찾아온 것이었다. 오호야의 예상대로 도주가 단번에 얼굴을 실룩거려 그의 길고 검은 눈썹이 유난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내 일찍이 울릉도를 삼키자고 그렇게 주장했건만 에잇, 물러터진 막부 같으니라고. 조선이 버린 섬을 무에 그리 중요하다고 비켜서선.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일러주오. 답답한 듯 도주가 침을 튀기며 혼잣말을 토해내며 공도정책으로 조선이 비워둔 섬을 버려둔 것이라 멋대로 해석하고는 분통해했다. 오호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정황을 소상히 읊으며 안용복의 이름과 어선의 규모, 그의 용맹한 말투와 당찬 태도 등을 설명하느라 호들갑을 보탰다. 도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가 눈을 감고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는 동안 그의 미간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가 풀렸다가 연신 반복했다. 그가 진중하게 고민하는 것을 보며 오호야는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다. 도주가 확실하게 이번 일을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당분간은 별탈 없이 어업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다. 급기야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도주의 입이 열렸다. 도주는 다시 여유로운 표정으로 미지근해진 차를 마셨다. 확실한 해결책을 생각해낸 모양이었다. 30명쯤 되는 선원들을 보았다고 했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 안용복이란 자가 나섰다고 했소? 예, 분명합니다. 도주는 이미 승리에 도취된 듯 조소를 머금었다. 다음 출항 때는 꼭 내가 일러준 대로 행하시오. 그 후엔 내가 다 책임을 지겠소. 서슬이 펄은 그의 말에 오호야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스시마 도주는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의 야심가였다. 그런데 이 작은 계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계산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호야가 노파심에 조심히 말을 얹었다. 제 작은 청에 이리도 다정히 답을 해주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도발했다간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인데 임진년의 전쟁은 저희 외에도 막대한 손해를... 장부가 그까진 일로 겁을 내서야 되겠소. 울릉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야 전쟁 따위는 불사해도 좋을 것이오. 보시오. 분명 후대에선 나를 칭송할 테니. 오호야 가문도 보기보단 졸장부인 모양이오. 그의 비웃음에 오호야가 마른 침을 삼켰다. 도무지 그의 속을 알아챌 수 없는 말이었다. 순식간에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생각 이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오호야는 더 이상 차를 마시지 못하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다. 마주 앉은 도주의 탐욕이 숨통을 조여오는 듯 해서였다. 지금은 울릉만을 향한 탐욕일지라도
차후에 언제든 왜 저녁을 조여올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이 순식간에 밀려들었다. 오늘따라 근래에 드물게 바다가 잔잔했다. 배의 울렁임도 적었고 맑고 푸른 물속엔 숱한 어류가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용복은 선원들과 한 마음으로 어망을 던졌다. 어망이 수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땡기라! 용복의 명에 선원들이 우렁찬 기합과 함께 어망을 당겼다. 쉬 당겨지지 않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이번에도 물고기들이 적잖이 걸려든 모양이었다. 하나같이 어망을 붙든 손과 허리에 뻐근하게 힘이 들어갔다. 비록 힘은 들었지만 바로 그런 것이 어부들이 배를 타는 크나큰 기쁨이고 이유였다. 진종일 묵직한 어망과 씨름해도 만선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아픈 허리는 줄줄이 늘어선 자식들이 고사리 손으로 주물러주면 되었다. 고단한 몸보다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르니 묵은 피로까지 몽땅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게 뭐고? 누군가의 탄식 섞인 소리가 튀어나왔다. 힘겹게 끌어올려 뱃전에 부려놓은 어망을 보고는 다들 볼멘 소리를 해댔다. 분명 퍼덕대는 생선이 한가득이었으나 전혀 기쁘지 않은 것은 온통 양미리와 도루묵뿐이었다. 크기도 잔챙이처럼 작은 데다 너무 흔한 생선들이라 어물전에선 생선 취급도 못 받는 시시한 것들이었다. 아무리 싱싱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또에겐 진상도 하지 않는 하급 어종이었다. 간간히 다른 어종들이 섞여 있긴 했지만 상품 가치라고는 도무지 없는 것들 뿐이었다. 늦겨울의 바다는 황량했다. 필득이 쭈그리고 앉아 어망에 눌어붙은 곰치를 들어 올렸다. 커다란 크기와 흐물대는 몸체가 흉물스러웠다. 오늘 참은 요놈으로 하시지. 용복이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곰치는 아예 좌판에 내놓지도 않는 생선이었다. 흉물스러운 모양과 독특한 식감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도 인기가 없었다. 가끔 어부들만 먹는 별미 취급이 고작이었다. 사계절을 막론하고 어망에 걸려드는 어종이었지만 겨울 곰치가 개중에 가장 맛이 좋았으니 그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잔챙이들은 다시 바다에 놓아주고 그래도 내다 팔 만한 크기의 생선들만 골라내었다. 비싼 값을 치러 싣고 온 소금과 얼음으로 그것들을 싱싱하게 보관했다. 그 사이 배는 천천히 울릉도를 향해 가고 있었다. 시원하고 담백한 곰칫국이 담긴 뚝배기가 선원들 앞에 하나씩 놓였다. 모두 살코기가 듬뿍 든 뚝배기가 푸짐해 보였다. 용복이 가장 먼저 곰치 뚝배기를 들어 후루룩 마셨다. 그러자 선원들도 연이어 여기저기서 수저를 달그락대었다. 하얗게 절여진 김치가 시원한 맛을 더했다. 오늘따라 어쩐지 선원들 모두 말이 없었다. 어획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탓이었다. 마땅히 건넬 위안이 없다 보니 용복도 입을 굳게 담은 채 곰칫국만 연신 들이마시고 있었다. 모든 것을 하늘에 맡겨야만 하는 것이 어부들의 숙명이었고 다가올 봄을 기약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때였다. 안녕하십니까? 귀 안용복 선생께 용무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웨어였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들려온 소리에 퍼뜩 놀란 선원들이 순식간에 자세를 고쳐 앉았다. 행동이 날랜 용복은 어느덧 자리에서 일어나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말을 건네온 것은 이마를 높게 드러내고 촌마개를 튼 외인이었는데 역시 고급 하우리를 잘 갖춰 입은 모양을 보아하니 천출은 아닌 모양이었다. 외인은 용복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용복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지난번 오오야가의 어선을 만났을 때 그렇게 잘 타일러 보냈건을 또다시 몰래 울릉도에 들어와 있다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혼쭐을 내버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분명 일개 가신에 불과할 것이 뻔한 이에게 분노를 터뜨려 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용복은 치미는 화를 간신히 억누른 채 용건을 물었고 그의 낮은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무슨 일인가? 저는 지난번 귀공을 뵌 적이 있는 오야가 어선의 선원입니다. 지난 일로 귀공께 나아가 조선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죄송하여 이렇게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웨이는 더욱 고개를 조아려 경의를 표했다. 당장이라도 앞장을 서게 해 그쪽 선장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일단은 용건을 들어보기로 했다. 지난번처럼 주랭랑을 놓트 떠난 것은 예의가 아닌 듯하여 조촐한 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울릉 근해의 해산물이 아닌 오키섬 근해의 해산물들로 성찬을 준비했으니 부디 와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신 오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그리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 조선의 뜻을 또다시 어긴단 말이오. 마지막입니다. 그간 조선의 눈을 피해 불법으로 어획했던 것들을 속죄하고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는 약조를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고 이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시지요. 그들이 서로 외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 선원들은 도무지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하여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용복은 잠옷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갑작스런 외인들의 호의가 낯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외인의 깍듯한 행동을 보면서 용복은 혼란스러워졌다. 선장, 외놈이 뭐라 씨부리는 거래 얘? 그제야 용복이 선원들에게 정황을 전했다. 간단히 말하면 사죄의 의미가 담긴 연회의 초대였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원들은 기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가뜩이나 기분도 꿀꿀하던 차에 잘 됐다는 생각이 만연했다. 기름진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술과 음악의 기생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하며 모두 들뜨기 시작했다. 그때 늘 조용히 선원들을 챙기는 이가 용복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우직하고 성실하여 용복이 추러 때마다 부르는 박어둔이었다. 울산에서 소금을 팔아 큰 부를 쌓은 염간인이었지만 용복이 부르는 곳엔 어김없이 나타나곤 했다. 그는 인간적으로 용복을 믿고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다. 선장,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강 억수로 말할 때는 안 들어 처먹던 것들이 일부러 와가 이리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나라님 소속도 아니고. 어둔이 불어 목소리를 낮춰 귀에다 속삭였다. 용복도 그의 말에 공감했다. 잠시간 말이 없던 용복은 외인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선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촘촘하게 원을 그리며 둘러섰다. 맞닿은 체온이 원 안을 후끈하게 데웠고 용복은 조심스레 선원들에게 입을 떼었다. 우리는 외와 인접해 살면서 항시 조선의 대표란 마음으로 외인을 대해야 한다 이 말이다. 섣불리 사소한 일이라도 잘못 처리하모 외란으로 번져볼 수도 있다 하는 것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단 기지. 이번 연회 초대도 분명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그들이 참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릴 초대한 것이라면 지금의 이 의심들이 모두 쫄장부 같은 마음이 되고 마는 기라. 그러니까네 일단 초대에는 응하도록 하꾸마. 다만 다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단디 하제이. 어둔도 용복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한 결론이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될 것이다. 그 길로 용복은 외인에게 의사를 전하고 그를 따라 나섰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으니 그들이 울릉도 동쪽에 다다랐을 때 이미 해는 다 넘어간 후였다. 어둑한 샛길을 따라 선원들이 걸음을 옮겼다. 드디어 불빛이 보였다. 지난번에 보았던 오야가의 어선이 맞았다.
도처에 밝힌 횃불로 사위가 나처럼 환했다. 배 근처에 연회 자리를 호화롭게 마련해 둔 것이 보였다. 용복의 뒤로 늘 어선 선원들이 숨죽여 환호했다. 그러나 용복은 더욱 긴장을 한 채 주위를 살폈다. 배전에서 이쪽을 살피고 있던 오우야 시계문해가 용복을 발견하고 한달음에 다가왔다. 그의 환대에 용복은 당황한 기색을 숨길 수가 없었고 오우야는 그런 용복 앞에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오셨습니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대를 해주니 고맙소. 용복도 일단 경계를 안으로 감추고 부드럽게 답을 했다. 오우야 너머로 곱게 기모노를 차려입은 아가씨들이 보였다. 새하얀 분칠에 빨갛고 자그마한 입술연지를 찍은 유녀였다. 예술의 영역을 담당하는 게이샤와 달리 사내에게 웃음과 몸을 파는 유녀였다. 노골적인 접대의 의사였다. 조선인들에겐 익숙치 않은 모습이었으나 외인들이 많은 동래부에서는 흔히 봐온 용복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었다. 오우야의 지시로 유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원들 곁으로 다가와 갖은 아양을 떨어댔다. 오랜만에 코를 간지럽히는 향긋한 분냄새에 사내들 삿이 뻐근하게 부풀어 올랐다. 배 안에 마련된 연회석으로 각각 유녀들이 하나씩 끼고 둘러앉았다. 용복에게도 유녀 하나가 다가왔다. 그러나 바짝 긴장하고 있는 용복은 그녀의 아양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손짓으로 가볍게 그녀를 물리치고 빈자리를 향해 이동했다. 그러자 오우야가 막아서듯 말했다. 안공은 이쪽으로 드시지요. 귀공을 위해 좀 더 신경을 써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용복이 돌아보았다. 오우야가 가리킨 곳은 배 위였다. 외선 위에도 휘황하게 횃불을 밝힌 것이 이상하다 했더니 그 위에도 연회석을 마련해 둔 모양이었다.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낀 용복은 불어 몸을 뒤로 빼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아니요. 나도 같은 어부에 불과한데 무슨 호사를 누린다고 따로 상을 받겠소. 이 정도면 충분하오. 그러자 이번에는 유녀가 용복의 팔에 매달렸다. 손짓으로 뿌리쳤을 때와는 달리 그녀는 제법 완강하게 매달려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짐짓 당황한 용복이 다시 유녀의 손을 풀어내었고 순식간에 끼쳐오는 분냄새가 너무 역겨웠다. 오우야도 물러서지 않고 고집스레 그의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용복이 배에 오르지 않는다면 결코 비켜서지 않을 모양이었다. 알겠소. 다만 한 사람이 더 대동해야 하겠소. 미천한 나보다 훨씬 높으신 양반님이 계시니. 용복이 막 연회석에 앉으려던 어둔을 향해 손짓을 했다. 어딘가 결연한 눈빛으로 당장 상황을 파악한 어둔이 퍼뜩 자리를 밀치고 일어섰다. 오우야는 짐짓 의연한 모양으로 용복과 어둔을 안내했다.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어둔은 눈치껏 용복의 긴장감을 파악했다. 오우야가 안내한 어선은 용복이 타고 온 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큰 어선이었다. 평생 연간으로 불을 모아 어둔이 장만한 배도 그들이 타고 온 동래부에선 꽤 큰 편에 속하는 배인데도 어림이 없을 정도였다. 가판 위엔 산의 진미가 놓인 연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다양한 해산물부터 듣도 보도 못한 외의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늘 조촐하게 끼니를 때우며 근근히 살아가는 어부들의 삶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찬이었다. 오우야의 지시로 용복과 어두는 각각 자리를 안내받았고 붙어선 유녀들 또한 그들 곁에 자리했다. 수많은 외인 선원들과 유녀들 틈에서 엉겁결에 자리를 안내받게 된 용복과 어두는 서로 꽤 먼 자리를 앉게 되었다. 오우야는 그들이 아직 얼떨떨한 틈을 타 서둘러 음악 연주를 지시했다. 외의 전통음악이 간드러지게 뱃전에 울려 퍼졌다. 외인들은 너도 나도 기쁜 표정으로 용복과 어둔을 환대했다.
금세 술잔을 비우고 채워지길 반복했다. 밭에 붙어 앉은 유녀들은 성실하게 그들을 보필했다. 쌀쌀한 밤 공기에 차게 얼었던 몸이 뜨끈한 청주 몇 잔에 사르르 녹아내렸다. 그 와중에도 용복과 어두는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 애를 썼다. 어느덧 분위기에 녹아든 오우야가 몸을 휘청이며 용복에게 다가와 이미 주량을 넘은 듯 그는 몸을 잘 가두지 못했다. 안공, 이번엔 안공의 말씀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안공 같은 분을 뵙지 못해 저희가 지금껏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복은 휘청대는 그를 보며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이 정녕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오. 나는 조선인으로서 그대들을 꾸짖고 추방할 권리가 있소. 다시는 울릉군에 얼쩡대지 마시오. 혹여 자산도에 그대들의 쉼터를 마련해 두었다면 마땅히 철거해야 할 것이오. 무단으로 조선의 땅을 침범한다는 것은 또 한 번 난을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강경 대응도 불사할 것이오. 용복의 단호한 꾸짖음이 다시 떨어졌다. 오우야는 휘청이던 몸을 간신히 추스리면서 공손하게 그의 불호령을 들었다. 잘 알아들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답도 잊지 않았다. 그때 저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소란이 일어났다. 어둔이 쓰러진 것이었다. 깜짝 놀란 용복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어둔 곁에 앉았던 유녀가 생긋이 의미 있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기분이 좋으신지 빠르게 약주를 드시더니 금세 쓰러지시네요. 분명 조금 전까지 용복과 긴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던 어둔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취기가 올라 쓰러졌다니 이상했다. 용복이 어둔의 상태를 직접 살피려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갑자기 선원들이 도처에서 일어서며 용복을 막아섰다. 부디 자신들에게 술을 한 잔씩 하사해달라는 것이었고 갑작스러운 반응에 용복은 당황했다. 용복은 멀리서 보기에도 어둔의 얼굴이 붉은 것이 심히 걱정스러웠다. 그때 언뜻 용복의 시야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제 곁에 밭에 붙어 있던 유녀가 품에서 꺼낸 작은 병이었다. 그녀가 병에 든 정체불명의 물을 용복의 술잔에 따르고 있었다. 용복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어둔이 왜 쓰러졌는지 바로 짐작이 되었다. 갑자기 그의 정수리가 찌릿해오는 통증이 느껴졌다. 독을 탄 모양이었다. 분개한 용복이 곧장 달려들어 오우야의 멱살을 틀어주었다. 이 무슨 경솔한 수작인가? 지금 저 여인이 내 술잔에 넣은 것이 무엇인지 당장 말하라. 그 때문에 내 동료가 쓰러졌다. 이는 필경 새로운 난을 일으키려는 것이냔 말이다. 오우야가 여전히 몸을 휘청거리며 낄낄 웃어댔다. 용복의 곁에 앉았던 유녀는 자신이 방금 한 행동을 들킨 것을 알고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떨고 있었다. 오우야는 상규된 얼굴로 용복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초라는 약초요. 건강에 좋은 약초지만 잎과 뿌리로 낸 즙은 독성이 나와 금수를 사냥하는 데 쓰이곤 하지. 오우야의 말투가 어느덧 거만하게 변해 있었다. 용복은 틀어준 주먹에 더욱 힘을 주었다. 잔뜩 목이 졸린 오우야가 밭은 기침을 토해내었고 여전히 거만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동료처럼 조용히 쓰러져 줬으면 별일 없었을 거다니요. 아니지. 애당초 혼자 배에 올랐다면 동료까지 험한 꼴을 당하게는 안 했을 테지. 걱정 마시오. 죽은 것은 아니니. 용복이 그에게 바로 주먹을 내질렀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오우야에게 닿기도 전에 저지를 당하고 말았다. 수많은 외인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든 까닭이었다. 용복이 단단한 몸으로 저항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고 혼자서 그 많은 적을 감당하기엔 무리였다. 어느덧 결박된 용복은 쓰러진 어둔과 함께 창문도 하나 없는 선실에 갇히고 말았다. 있는 힘껏 줄을 끊어보려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 그의 앞으로 오우야가 걸어왔다.
이번엔 또박또박 바른 걸음걸이였고 낯빛 또한 창백한 것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 같았다. 용복의 얼굴이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런 계략을 꾸미느라 불어 취한 채 연기를 한 것이었다. 일개 어부 따위가 도회 면허를 가진 나에게 감히 훈계를 늘어놓다니 건방진 조선놈 같으니라고. 용복이 무어라 반박하기도 전에 선실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다. 용복은 큰 소리로 저항을 해보았으나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간간이 오호야의 간드러지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올 뿐. 용복은 처참한 기분이 들었다. 여전히 어두는 미동도 없이 붉은 얼굴로 쓰러져 있었고 가쁜 호흡이 걱정스러웠다. 두 사람은 출항하고 며칠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계속 선실에 갇혀 있었다. 용복은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고추 세우고 있는 동안에도 어두는 좀채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금수를 사냥하는 데 쓴다는 독초즙 효능은 꽤나 독한 듯했다. 지독한 두통이 밀려 들어왔다. 용복은 연신 신음소리를 토해내었다. 차가운 바닥에 누인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선장, 정신이 좀 드는겨.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둔이었다. 용복은 간신히 눈을 뜨고 어둔의 얼굴을 응시했다. 염려했던 어둔은 다행히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배는 하루가 지나도록 발 아래로 느껴지는 파도의 움직임이 없었다. 분명 어디인가에 정박한 모양인데도 용복과 어둔을 풀어주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용복이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어둔이 서둘러 다가와 몸을 지탱해 주었다. 그는 뒤통수가 욱신대며 어지럼증이 밀려들어 어둔이 부축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거꾸러졌을지도 몰랐다. 둘러보니 옥사인 듯했다. 굵은 나무로 된 창살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정신이 좀 드는겨. 내도 아랫게 깨어났으니까네 정신을 차리고도 이틀가량 지났심도. 일어나니까네 외놈들이 죽지 말라고 이걸 주대. 어둔이 용복 앞으로 주먹밥을 내밀었다. 차게 식은 데다 흙먼지가 묻어있는 듯 보였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금세 허기가 찾아들었다. 어둔이 제 몫은 이미 먹었다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그는 순식간에 주먹밥을 먹어치웠다. 무슨 맛인지도 알 수 없었다. 줄인 배를 채워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그만이었다. 용복이 정신을 차린 것을 알아낸 간수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한 명이 서둘러 상황을 알리려는 듯 달려갔다. 용복이 깨어나길 기다린 모양이었는데 용복은 다가올 일에 의연히 대처하리라 다짐했다. 그는 간신히 어지럼증을 견디며 다리에 힘을 주었고 꼿꼿이 허리를 고추 세워보려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았다. 옥문이 열리더니 이내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용복과 어둔을 연행하여 어디론가 끌고 갔다. 용복은 죄인처럼 흙바닥에 밀쳐졌다. 용복과 어둔은 바닥에 팽개쳐진 채로 다시 줄로 꽁꽁 묶인 죄인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분한 마음에 눈을 똑바로 치어뜨자 상석에 앉아있는 이가 보였다. 아마 이 중 가장 높은 사람인 모양이었으나 누군지는 가늠되지 않았다. 코 밑에 난 얇고 긴 수염이 퍽 졸렬해 보였다. 네 죄를 아느냐? 그가 물었다. 용복은 여전히 눈을 똑바로 뜨고 답했다. 이번엔 외어가 아닌 조선말이었다. 니들은 눕고 내강 무슨 죄가 있다는 기가? 갑작스런 조선어가 되돌아오자 그는 짐짓 당황한 모양이었다. 그는 잠시 머뭇대는가 싶더니 곁에 선 측근이 대신 으름장을 놓았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조선어를? 네가 우리말에 능한 것을 알고 있다. 어느 안전인지 내 알 바 아니고 초면에 지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는 못난 예절을 요래 보이 외놈들이 틀림없구마. 한마디도 지지 않고 용복이 답했다. 역시 조선말이었다.
물러선 외인들 중 몇은 알아듣고 나머지는 못 알아듣는 모양새였다. 곁에 앉은 어두는 초조한지 용복에게 바투 다가앉았다. 당황한 외인이 이번엔 어르듯 말을 꺼냈다. 여기는 오키도이고 이분은 오키의 도주이시다. 이래서는 그 어떤 정황도 파악할 수 없으니 외어를 사용해 주길 바란다. 오키도는 동해의 끝자락에 있는 외의 섬이었다. 오키 해협을 건너면 그대로 외의 본토에 닿는 가까운 거리였다.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였는데 도주가 있는 것을 보니 그중 가장 큰 섬인 도고섬인 모양이었다. 울릉도에서 곧장 오기엔 쓰시마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풍랑이 거세어 쓰시마까지 가지 못하고 이곳에 정박했다는 것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다. 용복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둘러선 외인들 틈에 오오야 시계문에도 보였다. 오키도주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선 것으로 이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온갖 감언이설로 도주를 설득해 두었을 것이다. 그는 절로 꽉문 어금니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배짱만 튕겨서는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용복은 다시 능숙한 외어로 말을 꺼냈다. 나는 조선인 안용복이오. 나는 조선의 땅인 울릉도에서 어업을 한 것 외엔 행한 일이 없는데 사기로 사람을 농간하고 폭력으로 다스려 이곳까지 연행한 까닭을 모르겠소. 간결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 용복은 도주의 표정을 살폈다. 이제 그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티나지 않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바투부터 앉은 어둔도 긴장을 감추지 못한 채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곳이 조선 땅이라는 것부터가 이미 네 죄가 성립된다. 다케시마는 외의 영토다. 다케시마는 조선말로 죽도, 즉 울릉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갑작스럽게 울릉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했다. 용복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울릉도는 조선으로부터 하루거리이나 일본으로부터는 닷새거리니 우리나라에 속한 것이 맞소. 얼토당토 않은 주장은 삼가해 주시오. 당장 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용복은 꿋꿋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다. 강단에 모여있던 외인들도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다. 오야는 용복이 그렇게 나올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도주에게 다가가 귀옛말을 속삭였다. 이에 도주가 다시 답했다. 이미 조선은 공도정책으로 섬을 비운 지 오래다. 버려진 섬의 주인이 어디 있단 말이냐? 당시 조선에서는 쇄환 정책을 시행 중이었다. 섬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모두 무트로 이주시키고 섬을 비워두는 정책이었다. 이는 말 그대로 쇄환이 목적이었으나 외선 편의대로 공도라 일컬으며 섬을 비웠으니 곧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조선 조정은 왜구의 잦은 약탈에서 백성들을 지키고자 관리가 어려운 변방섬 대신 내륙으로 백성들을 모두 이주시키는 정책을 진행한 지 오래였다. 그런 틈을 타 외에선 호시탐탐 섬을 노리곤 했다. 용복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지 결코 섬을 버린 것이 아니오. 분명 조선의 땅이라는 것은 외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들었소. 그렇지 않다면 왜 굳이 타국을 넘나들 때 발행하는 도해면허를 내주시는 것이오? 본래 외인들은 자국령에 갈 때도 일일이 면허를 받소? 맞는 말이었다. 자국령을 벗어나 타국에 갈 때 발급하는 항해면허가 바로 도해면허였다. 물론 이도 조선과의 상호 협약이 빠진 일방적인 방법이었다. 불법 도해를 스스로 허가해주는 말도 안 되는 법이었다. 이것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분명한 타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였다. 용복의 논리적인 반박에 도주와 오우야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긴장한 오오야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일개 어부가 용맹할 수는 있어도 이토록 체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줄은 뜻밖이었다. 그는 용복을 공연히 얕잡아 보았다가 도리어 이를 크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스시마 도주에게 갔어야 했다. 그는 앞뒤를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온갖 비열한 일도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었다. 스시마 도주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용복을 죽여 없애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랬다면 오히려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말문이 막힌 오키도주는 연신 오오야의 눈치를 살폈다. 어서 다른 반박 안을 내어주었으면 싶어서였다. 그러나 할 말이 없는 오오야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오키도주는 자존심이 강했다. 그는 쉽게 패배를 인정하고 허무하게 용복을 놓아줄 수는 없었다. 울릉도와 독도 약탈을 일삼는 왜구들의 대부분이 오키 도민들인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다. 울릉도가 자국 영토가 된다면 오키 도주에겐 득이 많았다. 시끄럽다. 감히 목숨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막말을 하는구나. 말이 통하지 않으니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멍청한 조선인 같으니. 너는 너에게 준 마지막 목숨줄을 발로 차버렸다. 오키도주가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패배할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도주님, 하오면 이놈들을 어찌해야 할런지요? 옥에 가두어 실컷 굶기다가 가론님께 보내라. 막부의 두려움을 똑똑히 보고 목숨을 구걸게 될 것이니. 용복과 어두는 그대로 동아줄에 묶인 채 다시 개처럼 끌려갔다. 도주가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낸 마당에 작은 호의도 바랄 수는 없었다. 용복은 족쇄로 묶여 있어 제대로 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발을 미처 옮기기도 전에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갔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처음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꼼꼼히 기억해 두었다. 그러나 끼니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된 문초에 시달리는 동안 진종일 기절해 있는 때도 덜어 있다 보니 밤에 눈을 감았는데 눈뜨니 또 밤이었다. 며칠이 지난 건지 아니면 당일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오키섬에서 그렇게 고된 나날을 보내다가 요나고로 보내졌다. 그러나 요나고라고 사정이 나아지진 않았다. 혀를 깨물어가며 정신력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한계였다. 흙바닥에 나뒹굴 때마다 살갗이 쓸려 피가 맺혔다. 어둔의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져나왔고 용복은 어금니를 다시 꽉 물었다. 결코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행여 이곳에서 개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께 드리는 효라고 생각했다. 상처투성이가 된 발이 꼬여 흙바닥으로 거꾸러지고 그대로 콧잔등이 바닥에 처박혔다. 비릿하게 엉긴 검은 피가 처참히 입속으로 흘러들었다. 안용복, 박어둔. 갑작스런 호명에 두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먹은 것도 없이 며칠을 걸어 당도한 관아였다. 주변 외인들의 말로 미루어 호키주에 도달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이곳이 호키주의 관아일 터였다. 용복과 어둔이 고개를 들자 그 앞에 풍채가 좋은 외인이 서 있었다. 복식을 보아하니 관료인 듯 보였다. 두 사람은 며칠간의 고생으로 시야가 부옇게 흐려져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았다. 관료가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와 용복과 어둔의 얼굴을 면면히 살펴보았다. 꽤 고생한 몰골이군. 그러게 왜 공연히 반발하여 일을 어렵게 만드는가? 공연한 반발이 아니다. 나는 조선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말했을 뿐이다. 정당한 권리에 부당한 대응을 한 건 너희 외인들이 아닌가? 너희도 알다시피 울릉도와 자산도는 엄연히 조선의 영토다. 용복은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같은 말을 토해내었다.
이에 관료는 짐짓 놀랐다. 분명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는데도 거침없이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풀린 동공은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데 그 안에 자리한 생각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관료는 비아냥거리는 눈초리로 용복을 쳐다보았다. 엄연한 조선의 땅이라. 그렇다면 그곳에 드나드는 외인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이다. 처음엔 점잖게 말로 타일렀으나 그들이 간사한 꾀를 내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바. 이왕 온 것 확실히 땅의 주인을 바로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또다시 차오르는 분노로 용복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관료는 그런 그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 듯이 입을 오물거리나 했더니 갑자기 공손한 말투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호키주가로 아라오 슈리라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라오는 알 수 없는 낯으로 곁에 선 이들에게 명했다. 여기 조선인들에게 깨끗한 의복과 거처를 마련해주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라. 둘러선 외인들은 아라오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듯 멈춰선 채로 서로 눈치만 살폈다. 그때 가장 늙은 시종이 큰 소리로 말했다. 가로님의 명이시다. 즉각 이행토록 하라. 그제야 외인들이 명을 받들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시종 넷이 동시에 용복과 어둔을 부축하여 옮겼다. 그때 가로의 명에 불만을 품은 듯한 이가 뒤로 다가서며 조심히 물었다. 오키도주가 호되게 다뤄달라 청한 조선인들이옵니다. 어찌 그런 호의를 베푸시는지 진심으로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던가? 가로가 간복한 듯 말했다. 우리 외에도 저런 장수가 필요한데 말이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된 자 말일세. 저런 인재는 드물지. 나라도 이런 힘든 상황이라면 저렇게 행동하긴 어렵겠지.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심지어 나라의 녹을 먹는 장수도 아니고 일개 어부라면 말이야. 가로의 부하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다. 실로 용복의 용기는 대단한 것이어서 목숨을 내던질 각오가 아니라면 타국에서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말만 늘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로는 만약 용복이 외인이었다면 당장 무장으로 귀용하고 싶을 만큼 탐나는 인자라고 생각했다. 이대로 저자를 조선에 돌려보내면 또다시 오야 가문 어민들과 충돌해 부스럼을 만들 것입니다. 가로의 부하는 여전히 불만을 접지 못하고 또다시 중얼거렸다. 가로는 걸음을 멈추어 그런 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잔뜩 짜증이 치민 얼굴이었다. 조선인들과 왜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그건 오야가와 무라카와가의 탐욕 때문이잖나. 두 가문은 오키섬 주변의 산물로도 충분히 부를 누리는 큰 상단이 아닌가. 그런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위해 조선의 뜻 없이 막부에서 도회 면허를 발행받았지 않나. 막부 또한 잘못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말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문초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의 부하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가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식은대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오오야가와 무라카와가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는 진정한 사무라이 정신을 가진 탓이었다. 큰 부를 누리는 두 가문은 겉으론 가로에게 헌신하는 채 하였다. 그러나 가문의 세력이 강해질수록 그들의 야욕은 더욱 커져만 갔다. 위세 높은 가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 가로에게 그들은 불만이 많았다. 값비싼 진상품도 받지 않는 것이 더 마음에 걸렸다. 가로는 가난한 백성들의 노동으로 자꾸만 부를 불려가는 두 가문에 편승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렇게 가로와 두 가문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물론 가로가 용복과 어둔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이른 건 그 때문만이 아니었다. 순수한 용복의 애국심에 감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얘기가 오호야 가문까지 흘러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었다. 분명 그의 본 뜻을 곡해할 가능성이 컸다. 그럼에도 가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만 가는 사무라이였다. 그는 곧장 막부로 연통을 넣었다. 서둘러 절차를 밟아 용복과 어둔이 조국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목욕을 마치고 난 용복과 어둔 앞에 새로운 새 옷이 들어왔다. 다만 외의 복식이었다. 용복은 알몸으로 버티고 앉아 있었다. 시중을 들기 위해 들어온 시녀들이 몇 번이나 권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옷을 주시오! 그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할 따름이었다. 알몸인 것이 내심 부끄러운 어둔은 두 팔로 몸을 가리고 있었지만 용복은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본인의 옷을 내놓으라고 고집하고 있었다. 결국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시녀들이 때에 전 그의 옷을 가지고 나왔다. 그대로 입는다면 애써 목욕한 보람이 없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용복은 아무렇지도 않게 냄새나고 더럽혀진 자신의 옷을 끼워 입었다. 조선인이라면 당연히 조선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 탓이었다. 지저분하긴 했으나 다시 복색을 갖춘 용복과 어둔 앞으로 이번엔 밥상이 들어왔다. 정갈한 흰 죽과 간단한 찬이 곁들여진 소박한 상이었다. 속이 허하던 차에 목욕까지 하고 난 그들은 눈앞의 음식을 보고 절로 침이 넘어갔다. 제대로 된 상을 받아본 것이 까마득했다. 그러나 어두는 덜컥 두려움이 앞섰다. 눈앞에 놓인 음식이 믿을 만한 음식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는 겉으로는 후한채하지만 음식에 독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용복은 이미 상에 바투 다가앉아 죽을 양껏 입에 퍼넣는 중이었다. 깜짝 놀란 어둔이 말리고 들었지만 이미 목구멍을 넘어간 뒤였다. 선장, 독이라도 탔으면 우짤라고 그러는겨. 걱정 말고 묵으요. 내캉 보니까네 무례배 같은 짓을 할 사람은 아입디더. 이미 가로의 그릇을 파악한 용복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맛있게 그릇을 싹싹 비웠다. 그러고도 멀쩡한 꼴을 보고 나니 어둔도 조심히 죽을 떠먹었다. 입술에 뜨끈한 쌀알이 닿기가 무섭게 식욕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허겁지겁 수저를 밀어넣으며 어둔이 툴툴댔다. 명색이 가로라는 자가 높은 양반인가 본데 손님한테 이런 풀떼기 밥상을 대접하는 법이 어딨는겨? 쫄짱부가 따로 없네. 쫄짱부. 내 사마 괴기까진 안 바래도 창거리가 밉게는 차려와야 하는 거 아닌겨? 이래갖고 무신... 그때 상을 들고 들어왔던 시녀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며칠 끼니를 걸은 채 급히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탈이 나신다고 가로님이 직접 명하신 식단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가로님의 정성을 보아. 어둔이 조선어로 툴툴댄 것을 눈치껏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어둔은 시녀의 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용복은 피식 웃으며 어둔에게 마저 먹길 권했다. 반가에서 태어나 배 한 번 골아본 적이 없던 어둔으로선 소박한 밥상이 성에 차지 않을 만도 했다. 그러나 일본에선 잘 자라지도 않는 쌀이었다. 물론 조선에선 역시 흰 쌀밥만으로도 귀한 식사 대접이 되었지만 부유하게 자라 쌀알이 귀하지 않은 어둔에게나 가벼운 밥상이었다. 용복은 가로의 마음 씀씀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을 만나게 된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며칠간 가로의 도움으로 몸조리를 한 용복과 어둔은 금세 체력을 회복했다. 가로는 자주 용복과 어둔을 찾아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주입하려 애쓰지도 않았고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해 주었다. 가끔 보이는 미소에서 그가 얼마나 용복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도대체
조선과 합의도 되지 않은 도해면허는 왜 내준 것이오? 아라오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쓰게 웃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여긴 게요. 씁쓸한 아라오의 표정에서 용복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진심으로 미안해하다 못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역력해 보였다. 아라오는 차근차근 막부의 요즘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현 쇼군인 도쿠가와 스나요시는 학문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쇼군이었다. 막부 초기 강력한 군권에 의지하던 분위기는 타파된 지 오래였다. 막부 또한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로 외를 통일해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와는 많이 달라진 때였다. 그 대신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조선과의 원활한 무역으로 대륙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큰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비록 조선이 무관심한 틈을 타 수년 전 죽도 도해면허를 발급하였지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안다면 즉시 철회할 것이 분명했다. 아라오의 말을 들으니 단순하고도 분명한 답이 떠올랐다. 울릉도와 그 아들섬, 자산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서계를 써주시오. 생각지 못한 답에 아라오가 용복을 쳐다보았다. 용복의 거침없는 제안에 어둔도 놀라 그에게 시선을 주었다. 막부가 그리 생각한다면 당연히 써드려야지요. 막부의 명이라면 도해면허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부스럼도 생기지 않을 터이니 말입니다. 아라오는 곧장 막부로 사람을 보냈다. 안용복이 외에 당도한 경위와 그를 신문하면서 알게 된 그의 요구사항까지 소상히 적은 서신을 보내기 위함이었다. 아라오 역시 이런 잡음이 자주 일어난다면 득볼 것이 없는 형편이었다. 호키주는 조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외의 영토였다. 모든 교역이 쓰시마를 통한다지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어디까지나 호키주 사람들이었다. 아라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운 자리임을 통감하며 가능하다면 빨리 갈등을 끝내고 정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막부 감정도 마스다이라 미노노카미는 보고를 받은 즉시 다시 호키주로 답신을 보냈다. 보다 분명한 울릉도와 자산도 근해의 어업에 관한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 서신이 오갔고 용복이 청한 대로 조선의 권리가 담긴 서계가 차근차근 완성되어 갔다. 6월에 접어든 즈음 막부에서 작성한 최종 서계가 호키주에 닿았다. 아라오는 모든 갈등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가자 마음이 흡족해졌고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용복과 어둔을 불렀다. 더불어 호키주의 중대한 문제였던 만큼 고위 관료들도 모두 불러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들 모두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아라오는 기쁘게 용복에게 서계를 전달했다. 그것을 받아든 용복의 가슴이 뻐근하게 차올랐다.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애써 지우며 싸워온 여정이었다. 아라오는 용복과 어둔의 손을 직접 맞잡으며 웃어주었다. 고생 많았소. 이제 본래 절차를 지켜 쓰시마를 통해 귀국할 일만 남았소. 장장 2달 남짓 걸린 여정이었다. 잠시 울릉도에 어업을 하러 떠난 길이 이렇게 멀고 길어질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아라오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환송했다. 스시마에 인계되기 전인 나가사키까지 가는 길까지도 일일이 챙길 정도였다. 성대한 호송대를 붙여준 것은 물론이고 가는 길이 평안하도록 교자라 불리는 가마까지 마련해 주었다. 말이 더 편하겠다고 용복이 한사코 사양했으나 그의 고집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 내 그대들과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난 보답이오. 머쓱해진 용복이 뒤통수를 긁었다. 나 역시 진정 장수다운 장수를 만나 기쁜데 달리 보답할 것이 없어 송구하오. 그저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굳건히 지내주시오. 그거면 좋하오. 진심 어린 아라오의 말에 용복은 콧등이 시큰해짐을 느꼈다. 가마에 오르는 것이 새롭지 않은 어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한 표정으로 벌써 교자에 올라 있었다.
선장, 안 가는겨? 퍼뜩 가입시대. 용복도 교자에 올랐다. 이제야 비로소 조국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니 두 사람은 만감이 교차했다. 용복과 어두는 모처럼 미소를 머금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몸에 났던 상흔들은 아무러 사라지고 고통스럽던 상처의 기억도 많이 지워진 뒤였다. 그날 우리 강 술만 안 마셨으면 이런 고초를 안 겪었을 낀데. 어둔의 말에 용복이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다. 덕분에 우리 밥줄 울릉도를 지켰다는 거에 만족하소마. 우리 강 잠깐 괴로웠지만서도 그 덕에 우리 후손들까지 동해바다를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다 하모. 이보다 더한 덕이 어디 있겠는겨? 선장처럼 배짱이 없으모 이렇게 못했을 거구마. 우리 후손들은 복받은 기지, 복받은 기다. 두 사람은 서로 몇 마디 주고받은 말에 금세 마음이 훈훈하게 더워지는 듯했다. 이제 조선과 외를 통하는 거점인 쓰시마만 거치면 모든 일이 끝이었다. 다녀간다는 간단한 장부만 작성하고 곧장 동래부로 가면 되었다. 용복은 벌써부터 허름한 제 집 온돌방이 그리워졌고 얄팍하지만 익숙한 냄새가 나는 이불도 생각났다. 이불의 감촉까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감촉의 끝엔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릴 적에 목소리를 잃은 뒤 벙어리로 살며 평생 많은 시름을 가슴속에 쌓으며 살아오셨던 가여운 여인. 남편과 며느리의 금쪽 같은 손자까지 잃고 이제 홀로 남은 아들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어머니. 그런 아들이 소식도 없이 사라졌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해졌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다. 어서 이 여정을 마치고 편안하게 내 집 방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어머니가 살갑게 챙겨주던 찐감자를 베어물며 오침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부에서 써준 서계가 그의 품 안에서 바스락대었다. 용복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이제 다 된 것이라 생각하니 절로 졸음이 쏟아졌다. 나가사키에 다다라 교자가 멈춰섰고 그 기척에 잠들었던 용복과 어둔이 파드득 깨어났다. 수일간 이동하는 사이 교자에 익숙해져 곧잘 잠에 빠지곤 하였다. 나가사키 봉행소에 당도하였습니다. 가마꾼의 말에 두 사람은 교자에서 내려섰다. 주변을 둘러보려는 찰나 갑자기 큰 소란이 일었고 수십여의 발소리가 땅을 울리며 달려들었다. 무장한 외인들이었다. 용복과 어두는 수의 열쇠에 밀려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다시 결박되는 신세가 되었다. 호송대가 그에 맞서려 했으나 어리둥절한 틈을 타 공격을 해왔기에 저항할 여유도 없었으며 용복과 어두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얼결에 끌려간 용복과 어두는 곧장 날아드는 몽둥이 세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져 그들은 이내 피칠갑이 되었다. 간신히 아문 상처들이 고스란히 다시 살갗 위로 드러났고 용복은 이를 악물고 어둔에게 외쳤다. 정신 차리래! 외놈들이 무신 꿍꿍이가 있구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정확히 명치 부근이었다. 억소리를 내며 용복이 거꾸러졌고 어둔도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었으나 역부족이었다.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 결박된 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데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용복도 점점 정신이 아득히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자꾸만 시야가 부옇게 흐려지고 구토증이 밀려왔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네가 안용복인가? 야유하듯 쏟아지는 목소리에 용복이 간신히 눈을 떴다. 의자에 단단히 묶인 채 몸을 빼내려 애써 보았으나 단단히 동여매어져 쉽지 않았다. 그의 곁엔 같은 모양으로 어둔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의자에 묶여 있었다. 외인이 다가와 어둔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고 그 바람에 그가 경기를 하듯 깨어났다. 용복은 잘 풀려가던 귀국길에 웬 날벼락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 두리번거렸다. 그는 상석에 앉은 이를 쏘아보았다.
정갈한 복식을 보아하니 오키도주의 것과 비슷했다. 내가 스시마 도주 소우요 시스꾸다. 설마 들어본 바 없지는 않을 터. 니놈이 바다의 기강을 흐리고 홀로 날뛴다기에 내 직접 매운맛을 보여주고 정신을 바로잡아 줄 테다. 기가 막힌 소리였다. 용복은 포승을 풀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그런데 한동안 몸을 움직이다 말고 깨달았다. 품속에서 바스락대는 쇼군의 서계가 없었다. 깜짝 놀란 용복이 아무리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서계는 간 곳이 없었다. 무언가 맹렬히 찾는 모습을 본 스시마 도주가 피식 실소를 터뜨렸다. 이걸 찾느냐? 용복의 품속에 있어야 할 서계가 도주의 손에 들려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정당하게 막부에게 받아낸 서계다. 당장 내놓아라. 용복이 이를 앙다문 채로 외치자 도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수인에게 서계를 건넸다. 용복이 목을 쭉 빼었다. 손이 묶였다면 입으로라도 받을 요량이었다. 그러나 하수인은 그런 용복을 비웃으며 화로로 다가갔다. 용복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서계는 화로 속에서 불길에 휩싸여 순식간에 타더니 재로 변해버렸다. 용복의 절규가 하늘을 갈랐고 어둔도 망연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그간 높으신 분들께 환대를 받다 보니 니놈이 무어라도 되는 양 싶더냐. 너는 그냥 일개 어부이자 노잡이 일꾼이다. 어느 안전이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느냐. 도주의 모욕이 이어졌지만 용복은 똑바로 도주를 응시했다. 명백히 막부에서 직접 작성해준 서계이다. 엄벌이 두렵지도 않은가? 도주는 지방을 관리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영주들의 영토를 인정하며 지역별로 발달한 외의 문화와 중앙 집권체계인 조선의 통치체계와는 달랐으나 막부의 권력은 막강했다. 쇼군이 사실상 외 전역을 다스리는 권력자였고 그의 기반이 막부인 탓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당장에 척결될 일을 스시마 도주가 저지른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도주의 얼굴에 두려움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도주는 상석에서 내려와 용복의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어차피 용복 주변엔 많은 무신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단단히 결박된 상태였기에 도주는 어려울 것이었다. 오히려 아주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본격적으로 용복을 우롱하였다. 본디 강자가 약자의 것을 취하는 것이 세상사의 도리고 원칙이다. 조선은 외보다 약하기 때문에 임진년의 외란에서 크게 패하였고 간신히 우리가 편의를 봐주어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 전역이 그럴진데 하물며 너희가 벌인 울릉도를 우리가 취한들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쇼군 또한 조선과의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나 분명 이 요시스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이보다 외를 위하는 가문은 어디에도 없지. 조선은 결코 울릉도를 버린 적이 없다. 용복이 거침없이 외치자 순식간에 다시 몽둥이가 그에게 날아들었다. 그의 옆구리 깊숙이 묵직한 고통이 파고들었다. 용복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도주는 아주 노골적으로 실수했다. 용복이 몸을 추슬러 보려고 안간힘을 쓰자 옆구리에서 강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도주는 용복의 귀에 바짝 제 얼굴을 들이밀고 조롱하듯 조용히 읊조렸다. 너의 얄팍한 영웅심이 울릉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소우 가문의 사명은 한두 해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조선의 왕도 가만히 있는데 너같이 미천한 자 하나의 힘으로 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 이게 너의 한계다. 조선의 영웅이여, 어서 목숨을 구걸해보거라. 내키면 살려줄지도 모르지. 그때 용복이 도주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도주의 낯빛에 싸늘한 불쾌감이 스쳤다. 그러자 둘러섰던 무관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다시 용복에게 폭행을 시작했다. 도주는 다시 상석으로 올라앉아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다. 벌써 울릉도를 정복하기라도 한 듯이 통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용복이라는 잡음거리만 제거한다면 곧 울릉도를 한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도주가 큰 소리로 웃으며 명했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다루어서 동래부로 보내라. 외관에서 상흔을 치료한 뒤에 조선 의금부로 넘길 것이야. 도주가 자리를 뜨고 난 뒤에도 한참이나 용복과 어두는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가혹한 매질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은 지 오래였으나 용복은 정신을 잃지 않았다. 도주의 조롱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다. 조선이 울릉도를 버렸다는 말 또한 자꾸 신경이 쓰였다. 무엇보다 서계를 잃은 것이 사무치게 원통했다. 이대로 고국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숨이 끊어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말 못하는 홀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메어왔다. 목숨을 부지해 조선에 돌아간들 고개를 들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그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무력함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네, 지금까지 장편소설 독도 부분 낭독해서 1편 영상이 끝났고요. 다음 편에서는 안용복이 외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후에 조선으로 돌아와 임금인 숙종을 만나게 되는데 1편 영상보다 더욱더 재밌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크나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